안녕하세요. 퀴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문 대표가 네 군데 치러진 재보선에서 전패하면서 정치 위기에 처했는데요. 오는 월요일 광주로 전격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네,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가 마지막 그 확정안 도출하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원 공과가 미디어 연구소장, 김태현 변호사, 송강훈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화 나눌 첫 번째 주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만나고 네. 있죠. 예. 바로 이제 연금 개혁안을 공무원 연금 개혁안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4.19 재보선 그 결과 이후에 지금 두 번째로 김무성 문재인 대표 만나는 겁니다. 야당에서 생각보다 빨리 합의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상원 소장이 이렇게 좀 빨리 합의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뭐 썩 이렇게 뭐 구조개혁, 모수개혁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이제 일반 전문가들의 평인데 어쨌든 지금 야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버틸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법정 시한을 또 넘긴다 했을 때는 가뜩이나 어려운 야당 사정에서 여론의 어떤 비판의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표정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 담담한가요? 아니면 답답한가요?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표정 관리 중이신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국민연금 개혁은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안 하자니 국민 여론이 따갑고 하자니 본인들의 가장 큰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공무원 노조가 등을 돌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야당의 어떤 안들을 보면 사실 구조개혁은 빠져있거든요. 숫자 좀 조정하는 정도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다 이게 야당 아닌데 어제 이제 여야 합의된 걸 보면 야당 안들이 여당에 굉장히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당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것이고 야당이 버틴다고 하게 되면 이거 법안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결국 결국 야당의 의견을 좀 들어서라도 일단은 좀 통과시켜 놓고 뭔가를 하자, 결과는 내자라는 어쩜 그런 점에서 어제 그렇게 합의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좀 강하게 야당을 좀 몰아붙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뭐 합의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시한 지키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신 것이거든요. 어차피 야당의 선거도 패배한 마당에서 여당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경우에 야당이 사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좀 너무나 일찍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안을 많이 들어줘서 합의된 게 아닌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정반대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 변호사님 말씀에 반은 제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동의하는 부분은 일단 개혁의 방향으로 간 거는 잘 된 건데 그러나 그 개혁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전문가도 보니까 지금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확실히 한국의 정치판이라는 게 이렇게 개혁하기가 힘들구나. 생생을 300조를 절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무늬만 개혁이지 결국은 적당히 양쪽에서 타협하는 선이어서 그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섭섭해요. 일정한 부분 지금 김 변호사 지적대로 차라리 새누리당이 진짜 승자의 그 여유를 갖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욕을 먹더라도 좀 국민 앞에 내용 있는 안을 줬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비록 오늘 두 당이 참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예. 내용을 보면 형식은 개혁이지만 실질은 후퇴이거나 개혁을 빙자한 그냥 적당한 봉합일 것 같아요. 공무원 관련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한 저 안 자체가 공무원들이 일정 정도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아주 조금 줄인 것일 뿐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받는 그 구조는 여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용이 예. 저도 내용 잘 몰라요.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개혁이라는 게 지금 받고 있는 40대, 50대 이 기득권 공무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지금 퇴직해서 받는 분들, 앞으로 이제 공무원 될 분들, 이 3자가 각자 양보하고 그다음에 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갈 숙제가 많지요. 네. 예.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지금 최종안 지금 여야 대표 지금 직접 사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드디어 합의된 게 아닌가 예, 아니,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승자의 입장에서 더 몰아붙였다가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지율, 대선 주자 지지율도 역전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사부재보선이 4군데밖에 안 됐지만 김무성 대표는 무사말루의 위기에서 등판한 것이고 문재인 예. 대표는 무사말루의 찬스에서 등판한 것인데 네. 한 점도 안 주고 막았죠. 예. 1대1 대결에서 어쨌든 정치력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하고 정당 대비해서 지지율에서 정당 지지율도 확연히, 지금 예. 새누리당이 올라갔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제 문재인 네. 대표, 김무성 대표가 역전을 한 것인데 네.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야당을 더 몰아붙여서 뭐 그럴 필요가 있죠. 저게 아까 표현이 몰아붙인다는 게 아니죠. 김 변호사한테 몰아붙인다고 했는데 어차피 정치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나 기본적인 그 선은 진짜 국민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에서 개혁과 그다음에 그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 서로 밀고 당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서로의 이 자리가 있으니까 예. 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죠. 아니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뭐 지금 이제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좀 더 그 개혁에 가까운 원안대로 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이 비슷한 수준까지 몰아붙일 수 있지 않냐 했지만 현실적으로 집권당이 몰아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선전법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 대화의 전제는 지금의 여야가 합의한 안은 국민들 눈높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그렇죠. 제대로 된 네. 계획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55점일 듯해요. 55점. 예. 예. 그 김무성 대표가 그 문재인 대표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처음으로 어제 앞질러서 화제가 됐는데 그거는 김무성 대표가 잘해서일까요? 문재인 대표가 못해서일까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네. 프로기사들이 명국은 평생 하나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 실수 때문에 이기는 것이죠. 예.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뭐 김무성 대표는 사실은 예전에는 잔실수가 조금 있었는데 네. 당연히 잔실수가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번 선거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잔실수가 없었던 김무성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히트친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보시죠.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2012년도 선거는 제가 친하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대선 자금을 조사하려면 저를 조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위반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독으로 한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몸이 아픈데 어쩌란 말이고 그럼 침대에 누워서 이걸 발표해야 되나? 아이고 참 별. 나도 지금 민기를 좀 맞고 가야 되겠다. 문재인 대표가 정년껏 그런 말씀했습니다. 네. 4대 0으로 패할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조금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당이 더욱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국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선거 결과에 절대 안주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국민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차근차근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 말 들어보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굉장히 다양한 경우 화도 냈다가 우짜라 말이고도 했다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경우 포인트마다 비교적 선전을 한 네. 국민들한테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지율이 이제 뭐 여론조사 보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저 지지율 차이가 좀 더 벌어질 것이다. 아마 확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번 사실 4.29 재보선 가지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4.29 재보선 단순한 결과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청 작업부터 전체적인 선거의 아젠다를 설정한 능력, 뭐 디테일한 선거운동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위기 대처 능력 같은 어떤 정치력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번 골든 크로스 일어나는 이유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선거판 끝나고 평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이 두 사람을 볼 때 이제까지는 선거에 임하는 어떤 정치력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국정 운영 능력을 볼 거예요. 누가 과연 국정을 맡았을 때 안정하게 끌어가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걸 볼 텐데 김무성 대표는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 선거 승리한 다음에도 총선과 대선을 바라보고 이게 국정 운영을 해가겠다. 공무원 연금 개혁 4대 개혁 해가겠다. 이거 우리가 안주하지 않는다. 계속 혁신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내 분란 수습 변화가 정신이 없거든요.
뭐 마늘 가숙 열심히 드셔가지고 경제정당 안보정당 만들려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대통령과 전면전 선포했어요. 그런 거라고 그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아마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두 사람의 국정 운영 능력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지지율은 차이는 당분간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께서 스스로 이 보수의 진보를 자처하시니까 문재인 대표를 변호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좀, 예. 아, 패자니까 할 말이 없겠죠. 아니, 그럼 뭔가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그러나 이제 정치라는 게 아까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했잖아요. 네. 가을에 그렇게 단풍 즐기다가 겨울에 눈 오면은 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생도 그렇고 특히 정치인의 인기라는 자체는 하루가 모르지요. 그러면 문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지금 수치를 보지 말아야죠. 안 본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눈 딱 감고 아직 갈 길이 많죠. 아까 우리 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현안이 한 달 앞에 있을 거고 1년 뒤에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있는데 그 부분 개혁적으로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더 앞서서 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혁신을 예. 진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한국의 정치가 이제는 이대로 안 된다는 공감들은 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새누리당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또 혁신하고 그 고통을 겪는다고 하면은 1년 뒤에 어느 순간에 또 뒤집어지죠. 그래서 예. 지금은 저는 설사 역전이 조금 가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여유 있게 내부 속으로 그리고 뒤를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예. 그리고 그 근본은 원칙과 개혁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예. 좋은 야당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자, 재보선에 참패한 문재인 대표 조금 전에 그 공무원 연금 개혁안 사인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바로 광주를 찾아서 어떤 메시지를 밝힌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 이렇게 광주 가겠다고 결심한 건 이유가 있겠죠? 아니 지금 뭐 광주가 충격적 패배죠. 네. 뭐 반집으로 진 것도 아니고 더블 스코어로 졌기 때문에 예. 광주 민심이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떠났다. 특히 친노에 떠났다는 것은 예. 확연히 확인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광주를 내려가시긴 내려가시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내려가서 광주 시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수습이 될까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자 필반 회자 정리가 있습니다. 네. 뭐 헤어지면 만났는데 지금은 야권이 창조적 분열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창조적 각자 분열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야 다음에 합치더라도 확실히 합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미봉을 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면 호남 정서를 정확히 반영하는 정치 세력이 결집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예. 민심을 한번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아침에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대표 지지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정이 거의 60명에 가깝습니다. 몽답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오차가 있겠지만 광주 민심 중에 문재인 대표를 차기 주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꼴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 본인이 자창가입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결정적인 약점은 친논이 비논이 막 그런 표현보다도 내부 그 틀 안에서 기득권 구조에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요. 네. 예. 예, 형식은 타파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그걸 실감나게 지금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미사여구나 또는 그럴듯한 그 장치가 있더라도 보통 국민들은 다 읽지요. 그것을 이번에 읽었기 때문에 네. 아마 광주의 표가 정신 차려라. 이대로는 예. 제일 좋은 야당 못하겠다. 이 표시를 한 겁니다. 그 점에서는 참으로 쓴 약인데 그 약을 제대로 잘만 먹는다고 하면은 참 좋은 보약일 텐데 그게 이제 문 대표의 이제 솜씨일 겁니다. 네. 저희가 채널A가 직접 광주 시민들을 만나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도 들어봤거든요.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 뽑으셨습니까? 천정배 뽑았어요. 민주당에서 상당히 호남을 무시한 것 같더만. 아니 한번 바꿔보라고. 민주당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 나도 민주당 당원이에요 지금. 민주당 당원인데 민주당 당원이라고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그렇지, 그 문재인 대표도 여기 와서 유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지 않아요. 다음 그 대선에 혹시 나오게 되면 예. 뭐 뽑으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저는. 성남 민심 목소리를 들었는데 저 목소리가 광주 민심을 100%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분은 좀 문재인 대표 부정적이신 분이시고, 그런데 저렇게 어찌됐건 다수의 광주 민심이 화나게 만든 결정판은 저희가 볼 때는 그 과정도 있지만 패배 이후에 사과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제일 부족한 부분이 광주를 상징하는 이를테면 민심의 이제 그 척도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저런 정치력이라고 하면은 이미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 터파스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른 변화의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거나 또는 깨달았는데 행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 부분이 참으로 결정적으로 취약점일 수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아마 문 대표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셨다고 하면은 확 바뀔 거고, 또 이번에 그냥 대충 한다고 하면 1년 뒤에 또는 대선 때 그때는 기약이 없겠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안 차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력의 빈곤이죠. 왜냐하면 뭐 유능한 변호사일 수는 있고 인간성이 아주 훌륭하신 분일 수는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특히 리더는 고도의 전문 직종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거의 5선을 어찌 보면 공천도 2번 떨어지면서 내공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평소에 예. 정치를 하신 분이고, 문재인 대표는 친노의 수장이라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의 역정을 통해서 소위 매니아 그룹을 만들어냈지만 서거 이후에 문재인 대표는 거의 올라탄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검증받은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대선 후보가 됐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친노 패코나에서 모든 선거를 졌습니다, 야당이. 예. 그럼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표가 정신을 차리고 안 차리고보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답을 내놓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의 숙성 과정과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 지금까지 보여줬던 측면은 그런 면에서는 봤을 때는 정말 낙제점에 가까운 것이죠. 정치력 빈곤은 조금 저는 섭섭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대표하고 비교해서 정치적 경력은 짧지만 어쨌거나 청와대 경력까지 하면 꽤 되거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치열하게 접전해서 2% 차이 자체는 꽤 굉장한 정치력이죠. 그러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이 변화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 변화에 따른 이 플러스 알파가 꽤 부족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내부 깊숙이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면 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재보선 네. 패배 이후에 정치력이 더 쌓였는지 아닌지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축하와 함께 경고합니다. 민당이 대표한 것일 뿐 국민이 대표한 것이 아닙니다. 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 기자회견 바로 재보선 패배 다음 날 한 기자회견인데, 우리 당이 졌지만 국민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대표 말하는 국민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당은 패배한 거지만 네.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 새누리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건지, 문재인 대표 글쎄 저 어딘 굉장히 부적절한 어딘 거고, 저는 문재인 대표 물론 뭐 기회는 있겠죠. 아직까지 뭐 당대표 내려오지 않으셨고 내년 총선 대선 잘 치르면 기회는 있겠으나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표 이번에 당대표 되면서 뭘 내걸었습니까? 친노계파 해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정당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냐면 외부에서 얘기하는, 또 대선 평가 보고서도 그렇고 민주정치연구원 보고서도 그렇고 모든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가 친노계파 해체,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정당 만들어야 집권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문재인 대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겠다고 그러고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번 4.24 재보선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대통령을 말하면 허니문 기간입니다. 집권 1년 차. 가장 힘이 좋을 때죠. 반대하는 친노계파를 본인이 스스로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혁파를 하고 당을 강하게 오른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못했거든요. 그럼 갈수록 문재인 대표 리더십 이번에 한번 상처났기 때문에 힘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과연 지금 그 문재인 대표 개혁에 반대하는 친노계파 본인의 손으로 해체하고 당을 강하게 오른쪽으로 가져가서 경제정당 안보정당 만들 수도 있을까요? 2달 동안 못한 거를 시간 더 준다고 가능할까? 저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말씀은 제 식으로 해결하면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네. 예.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첫째로는 대표직 물러나지 않겠다는 걸 아주 단호하게 보여드린 거죠. 네, 사퇴하지 않겠다. 네, 네. 우리 안철수나 김한길 대표 지난번
보궐선거 때 참패하고 물러난 전력이 있으니까 저 선거 뒤에 내부에서 그렇고 또는 새누리당이나 언론에서 물러나라는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그걸 아주 분명히 밝힌 것이죠. 내가 역할이 있으니까 더 하겠다. 두 번째로는 그 보궐선거가 큰 보궐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졌다고 하기에는 참으로 애매하다는 그 점이 저는 그 행간에 꽤 깔려 있지요. 광주만 빼면은 사실 조금 그 실력에서 졌다고 보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요. 네. 관악도 그렇고 중원만 빼놓으면은.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그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그 대표니까 딱 간단하게 졌다. 그리고 내부 다시 한번 다져보겠다. 이게 더 오히려 좋을 텐데 좀 셌던 것은 저도 유감이에요, 사실은. 예. 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문재인 대표 바로 모레 광주를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뿔난 민심 다독이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 오체 투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거든요. 어떤 메시지 내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짧게. 지금 네. 백약이 무효하고 지금 이미 지금 호남신당로는 상당히 숙성된 단계에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호남만이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에서 야당이 유리한 지역은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신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정리 수순에 저는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삿짐 네. 사놓고 이삿짐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내려가서 있다. 광주 내려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힌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야. 대선을 겨냥한다면 총선에 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각자의 진영이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큰 그 강속에서 합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야나 또는 진보 보수를 나누면 지금 2015년 오늘 현재의 지도는 어떻게 돼 있죠? 보수가 한 5.5대 한 6 아닌가요? 네. 그러면 진보는 아무리 뭉쳐도 4나 4.5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열을 좀 강조하셨는데 분열하면 망하지요. 오히려 뭉쳐도 보수를 이길 수 없는 대목 아닌가요? 발전적 해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예. 아무튼 광주에서 지금 천정배 후보가 이 큰절하고 거의 오체 투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성공을 했는데 좀 그렇게 하면 감성적으로 먹힐까요? 그러나 문 대표가 저는 그 오체 투지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반부패에 대해서 예, 저렇게 좀 이렇게 절도 좀 한국 하시고, 정치의 예. 현주소가 지금 우리 부패 문제 얼마나 좀 심각합니까? 지금 송환종 리스트가 하나로 상징하는 게 부패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 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이 부분 먼저 안을 내놓고 두 번째 정치개혁이죠. 내년에 예. 총선이 있는데 이제 공천 어떻게 할 거죠? 나눠 먹게 할까요? 아니면 지역마다 그 수장들한테 여권 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실감나게 진짜 2016년도 정치의 혁명이 날 정도로 문 대표가 앞장선다고 하면 저는 내년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저는 집중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문 대표께서 그렇게 하셔서 민심을 다시 얻는지 못 얻는지는 지켜보고요. 지켜보자고요. 예,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재밌게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번에 그 재보선을 통해서 당선된 그 의원들의 과거 이력이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27년 만에 야당의 그 텃밭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경우요. 영화 배우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예. 영화 배우로 활동했던 그 당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영화는 옐로우 플라워라는 영화인데 이분인가요? 예, 네, 예. 단역으로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나쁜 남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 지금 좀 폭력을 행사하는 깡패 본인- 역할로. 깡패 배우라고 저기 달았는데 네. 본인 깡패란 얘기 아니고 아니고요. 깡패 역을 한 배우입니다.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주먹을 쓰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로 나오는데 원래 선거운동 기간에는 굉장히 호남형의 이미지로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뭐 호남인데. 예.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이력이 있어서 그 학교 출신이 뭐 장동건, 오만석 씨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우 경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네. 아들도 뭐 배우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국제시장 예, 나왔는데, 나왔고 네. 정치하려면 배우 이렇게 좀. 아니 영화에서는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아, 예. 선거운동 때는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다가가면서 막 사진 찍어주거나 이렇게 스킨십이 좋다고 하는 아니 근데 이런 건 그런 얘기를 많이 어떻습니까? 들었어요.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네. 전부 무슨 뭐 사법고시한 판검사밖에 없는데 뭐 영화를 하셨든 뭐 의사를 하셨든 시장에서는 저런 다양한 좀 직종에서 나오는 걸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까? 바람직하죠. 바람 뭐 민심을 대변하는 게 국회인데 뭐 직종이 변호사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다양한 직종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계층이 있는 것이기 두 분이 때문에. 변호사신데 오늘. 예. 아니, 네. 변호사가 좀 많죠, 사실은. 예. 변호사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네. 뭐 다양한 국민의 어떤 다양성을 반영하는 국회의원 구성이면 뭐 바람직하다 이러고. 예, 미국에서는 우리는 아직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영어 배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겠죠. 그 한 분야를 아주 바닥 깊숙이 가면은 거기서 인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인생이 뭐예요? 그게 사회죠. 그래서 연극이든 영화든 한 분야에서 진짜 열정 갖고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저 얼굴이 잠깐 비교해 보시죠. 다시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 얼굴이 영화에서 영상 그대로입니까?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지금은 잘생겼네요. 잘생긴데 깡패로 나올 때는 좀 다른가 봅니다. 이 얼굴 잘 봐주시고요. 연기에 충실했던 예, 것. 이 얼굴 보십시오. 이 깡패로 나오는 영화에서 살이 조금 이 당시가 더 말랐었네요. 지금도 찐 것 같고. 예. 과거 영화고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역할에 충실하다 지금 본인은 보니까.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을 롤 모델로 하고 있을까요? 아, 속을 들여다봐야죠. 알 수가 없죠. 네. 예. 일단 오신환 의원의 경우는 그 서울시 의원 그 2006년에 당선이 돼서 그 최초 부자 시의원, 아버지도 시의원을 지냈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시의원을 하는 그런 또 경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저 특이한 이력이라고 보긴 그렇고 안상수 의원이죠. 네, 예.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께서는 의원이요. 네. 굴비를 매우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굴비 상사 옛날에 사연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안상수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휘말렸었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이제 그 2억 정도를 굴비 상자에 넣어서 선물로 보냈다. 그걸 받았다는 그런 혐의가 있었었는데 모 회사 사람이 예, 그렇죠. 여동생에게 보냈다. 예. 근데 네. 결국 이제 그 무죄가 나왔으니까 안상수 시장 그 당시 시장이었죠. 시장 같은 경우에 인천시장이요. 그런 의혹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한번 약간의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별로 그 바람직한 건 아닐 저는 거예요. 조금은 좀 섭섭해요, 사실은. 안상수 의원께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아직 선선하셨나요? 네. 네, 그럼 안 의원께서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인천시를 생각하면은 하여튼 인천시 재정하고 안 시장은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지금 예. 뭐그 뒤에 시장들도 꽤 실수를 했지만은 이게 살림살이와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강원도의 김한무개 지사, 그다음에 인천의 이 안 지사 해서 시장님 해서 이 재정을 거덜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변호사님, 그 부분은 이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여튼 그래서요. 제 생각은 예. 그랬어요. 네. 예,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예.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어서 그 조금은 네, 그럴 수 좀 있다. 다른 얘기도 많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사과 상자, 보통 사과 상자, 케이크 상자였는데 당시에는 굴비 상자였나 봅니다. 예. 요즘 비타 500이 유행하죠. 비타 500. 예. 김무성 대표도 비타 500은 가져오지 말라 이런 말도 했고요. 마지막으로요. 천정배 의원 가장 유명한 별명 중에 하나가 목포 3대 천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목포의 3대 천재 누군지 아세요? 프로기사 조은현 네. 나오네요. 바둑 알고 기사. 계시는군요. 담배는 네. 장미 담배만 피우시다가 네. 끊으신 분이고. 김재하 시인, 예. 전정배 의원. 일부에서는 저 목포 3대 천재에 김지아 시인을 빼고 김대중 대통령을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설이 뭡니까? 김지아 시인입니까? 김재하 시인이죠. 예. 네. 근데 천정배 의원 좀 친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아니 그 신안 무슨 섬 출신이신데 뭐 공부를 예. 그래 잘해가지고 하여튼 네. 뭐 수재로 사법고시 네. 수석을 했죠. 사실수석에 서울법대도 수석 입학하셨고 뭐 고등학교 수석 졸업한 거면 당연한 거고 어, 서울법대 수석 입학하고 사실도 예비고사도 수석을 했고요. 수석이네요. 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 대학 선배 아니세요? 네, 대학 선배죠. 예, 얘기는 모르겠- 많이 안 들으셨나요? 아유,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저 천정배 의원의 딸이 이제 또 이제 그 서울법대 같이 그 후배죠, 아버지. 그래서 다 고시를 예, 못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판사로 하고 있는데 무슨 판사라고 학교 다닐 때 유명하고 아마 연수원 다닐 때 따님 자체도 굉장히 유명했을 거예요. 저랑 뭐 비슷한 기수인데 뭐 어찌됐건 간에 천정배 의원이 사실은 목포 3대 천재고 뭐 이제 공부 잘하시기로 유명한 건데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꼭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천정배는 조금 화려한 이목을 끌었던 건 사실은 서울법대 수석 입학에 사실 수석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한 길에 갈 수 있었거든요. 예. 법원에서 판사를 해도 되고 김현장 가서 아주 뭐 그런 로펌들 가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민변하시고 뭐 좀 인권 변호사 하시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형국의 길에도 스스로 가신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평가를 받는 친구는 그 시험과 관련해서 저는 천재하면 조금 섭섭해요. 왜 네, 섭섭하십니까? 왜 시험 잘 보면 천재가 되죠? 오히려 조은현 기사나 또는 김지아 시인은 좀 다르죠. 그 감수성 갖고 일찍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본 거, 이게 천재 아니겠어요? 예. 물리나 인문이나 자연 갖고 그때 비로소 우리한테 좋은 영감 줄 때 우리는 그때 그 천재로 하지. 시험 잘 보고 수석 잘하면 지금 그분들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누가 더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저렇게 붙이는 자체는 저는 조금 섭섭해요. 예, 섭섭하지만 저희가 이제 천재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뛰어난, 완벽하게 뛰어난, 너무나 뛰어난 사람을 천재를 보면 네. 지켜보는 게 재밌대요, 즐겁고. 네. 예,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하나 네. 걸리지만 안상수 시장 관련해서는 예.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재정과 관련해서 결론 지은 건 아닙니다. 예, 네. 아니시고, 예. 천정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정치를 잘하는 게 똑같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일성으로 뉴 DJ들 그렇죠. 많이 발탁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다음 총선에 경쟁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부분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당 잘 될 건지. 예, 게다가 지금 아까 내용 보면 호남분들이 또 천정배 중심의 또 당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 안 하셨고 네. 그 뉴 DJ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이호 여사를 모시고 있는 것은 박지원 의원입니다. 지금 천 의원이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광주의 민심이 천정배에서 찍었을까요? 저는 한 62%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미워서 찍었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네. 보면은 천정배 의원께서 설사 신당을 만든다 한들 제가 보기엔 뻔하죠. 잘 못 갑니다. 잘 못 간다.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호남 분들이 다 뭐 진보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제 일당 독식 구조 아니었습니까? 시장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독점과 과점 아닙니까? 예. 근데 경쟁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호남에서 어쨌든 새누리당과 야당이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기반이 워낙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정현 의원이라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당선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권 진영에서 호남에서도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양진영이 있다는 것은 나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 신당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새누리당이 파고들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야당의 어떤 진영이 누가 호남 주민들을 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는 나쁠 게 없죠. 호남 주민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경상북도나 경상남도나 그쪽도 새누리당과 유사한 성격의 정당이 나와야 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양당의 체제가 돼야 서로 긴장 관계 가지면서 그다음에 안정성을 갖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은 광주가 비록 분열되지만 지금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 내년 총선입니다. 누가 공천을 갖고 그 텃밭에 가서 국회의원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겉은 그럴듯하죠. 여러 가지 명분과 대의명분이 있겠지만 실속은 따져보면 결국 자기 밖으로 경쟁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이런 명분 때문에 예. 차라리 새누리당과 합작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해서 실력대로 그다음에 하향식 공천이 된다고 하면 저는 분열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뜻하는 유권자가 뜻하는 일꾼을 지역 네. 곳곳에서 뽑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무슨 뭐 다당이 좋은지 양당이 좋은지 그 의견이 분분하니까 예, 그 넘어가고요.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편찮으셔서 걱정입니다. 6일째인데 6일째 와병송입니다. 저 그래서 의대 교수님 한 분 연결했습니다. 유병옥 순천향대 교수님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 걱정이 되는 게 대통령께서 남미 순방 후에 병이 여러 가지입니다. 고산병, 위경련, 뭐 인두염, 거기다 40도 넘는 고열이었다. 6일째 일을 못하고 계신데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도착하신 곳이 콜롬비아의 보고타인데요. 네. 이 보고타 같은 경우는 2,600m의 고도이기 때문에 고도에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가시게 되면 두통과 메스꺼움 그리고 시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항공기로 이동 중이신데 특히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잠깐 기착을 했겠지만 계속 기내에서 계시면서 건조한 기내에서 편도선이 붓거나 코가 마르는 증상으로 인해서 인후염이 악화돼서 목이 많이 붓고 말씀도 못 하시고 열이 많은 상태일 거로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코이커 소속으로 남미, 올해도 남미도 많이 다녀오셨죠? 작년에도 많이 네. 다녀오시고. 네, 실제로 작년에... 건강한 남자이신 교수님께서 남미 그렇게 많이 다녀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작년에 페루 한 번, 볼리비아 4번, 그리고 올 초에 볼리비아를 한 번 다녀왔는데요. 저도 가서도 굉장히 힘들고
귀국해서도 한 2, 3일 정도는 정신 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같이 동반됐던 여직원 같은 경우는 볼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입원한 적도 있었고요. 또 귀국해서도 한 2, 3일 정도는 푹 쉬고 출근시켰습니다. 예. 네, 유 교수님,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 대통령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건강정보 아무리 열린 청와도 좋지만 이렇게 깨알같이 공개하는 거 맞느냐 이렇게 비판도 나왔었거든요. 의사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환자에 대한 그 건강 정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을 먹고 있다든지 아무튼 뭐 특정한 그 개인적인 정보에 관련되는 질환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그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의 우회수를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미군 해군병원에서 브리핑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국민이 어느 정도의 그런 국가 수반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은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네. 또 미국 대통령의 통례를 봐도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일째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모레 이틀 뒤 월요일이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그 편도염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네. 지금 이제 목소리도 좀 나오실 거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에는 이제 국정을 수행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교수님 추측이 맞으실 걸로 저도 예측을 합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 다음 주 월요일은 주재하지 않으실까라는 관측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6일 정도 많이 편찮으신데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은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릴 승전 기념식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방로가 취소됐다는 결국 김정은의 방로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Please shut the mic down. Ensure that the microphone is not live. 네, 이번 한 주 가장 뜨거웠던 북한의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인 경민대 강명도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송지연 전 북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기 첫 뉴스 내용이 너무 황당한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대공포로 공개 처형한 위성이 포착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장성택 처형도 이렇게 큰 총으로 쐈다 해서 안 믿었거든요. 대공포라는 것도 대포리 대포. 네, 맞습니다. 대포로 사람을 처형했다. 맞습니까? 이런 일이 참.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올라와가지고 지금 사신 고사기관총이라 일명 사신 고사기관총, 고사기관 포지요, 말하자면. 예. 고사기관문이 4개가 묶어져가지고 한 개 사신 고사기관총을 이루고 있는데 14.5mm라면 총탄도 이게 두꺼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로 사람 쏘는 총이 아니고 고사포가 아니고 말 자체로 비행기를 쏘는 고사포인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AK 자동소총이나 이런 걸로 총사령에 청하는 게 아니고 저런 대공포로 이제 그 공개 처형을 함으로써 공포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교수님이 정상입니까? 이게 소위 아무리 공포를 극대화해도 사람을 대포로 쏘아 죽인다? 이게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죄를 범했어도 그 죄인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형이란 제도 자체도 선진국엔 대개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처형한 적이 거의 없지 벌써 한 10년 넘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처형을 하더라도 교수형을 하거나 미국 같은 데는 약을 주입하는데 근데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거의 존경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 사형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효과까지 노리려고 하는 그거를 자신들의 통치 수단에 이용해 먹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한때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처형이 너무 잔인하고 그러다 그래서 국제사회 감시가 심하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인공위성에서 저런 처형 장면이 찍히기도 하기 때문에 한때는 그들이 공개 처형을 좀 자제하면서 고문하고 굶겨 죽이고 그러기도 많이 했답니다.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그냥 굶겨 죽이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결심까지 가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게 되면 가족한테도 피해가 가요. 네. 근데 예심하는 와중에 이렇게 굶겨 죽이거나 고문해서 죽이면 가족들은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가족들은 그걸 원하기도 한다는 정말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참혹한 인권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저 이제 대공포로 이제 공개 처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장성택이 때부터랍니다. 장성택 처형할 때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으로 이제 온 분이 있거든요. 네. 간부들 모아놓고 장성택을 비롯한 이제 몇 명을 이제 처형을 하는데 그때 저 대공포 사신 고사기관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정말 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광경이 벌쳐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체가 없어요, 그냥. 누더기처럼 다 날아갑니다. 비행기 쏴서 떨고 비행기가 떨어진다는데 그거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등장했는데 저도 사실 믿질 않았거든요. 네. 설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김정은이가 아무리 잔인하고 공포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자기 북한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하지만 설마 사신기관총 제가 알기 때문에 저 고사기관포가 얼마나 위력이 센지 저거로 탱크를 쏘면요 탱크가 새빨갛게 답니다. 새빨갛게 달아올라요. 요리 넘어 맞는 그 속도가 빠르요. 무슨 잘못을 이렇게 탱크도 쏘는 저 네. 고사기관총인데 그걸로 사람을 네. 쏜다고 해서 잘 믿질 않았는데 직접 장성택 처형할 때 공개 처형할 때 사신기관총으로 쐈고 네. 거기에 참여했던 간부가 여기 왔고 그 말을 듣고야 제가 믿었거든요. 네. 처형된 간부들이 이제 죄명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는 그 사업에 제대로 뭐 소홀했다 이런 건데 이 처형된 간부들 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국정원에서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병호 네. 국정원장이 밝혔는데 죄명이 그 밝힌 걸 보면 저희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또 저희가 따로 알아보니까 이게 네. 뭐냐면 이번 식목일에 김정은이 하고 간부들이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때 임업성 부상이랑 다 같이 나가서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면서 지금 산이 다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서 그 차관한테, 그러니까 부상이죠, 부상. 우리 말은 차관급인데 그 사람한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자, 이 나무를 이제 다 자기가 직접 와서 심으니까 자, 모든 산을 다 녹색, 푸른 숲이 우거진 산으로 만들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푸른 숲이 뭐 그 김정은이가 나무 한 그루 심었다고 해서 자기가 나무를 어디서 가져요? 그거 하면 기간 있잖아요. 준비하는 기간. 묘목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앞으로 1, 2년 동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자기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러다 총살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좀 의문인데요. 그런 공포 정치 그런 것들이 실제 공포를 느끼고 그러면 더 말을 잘 듣게 됩니까? 반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이제 공개 처형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이게 가족들 내다 놓고 뭐 이제 모든 주민들 다 모이라 해놓고 방송사까지 동원돼서 다 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북적북적하게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멀리서 봤는데 가까이서 못 봤습니다. 끔찍해가지고 근데 저희 오빠들은 가까이까지 가서 보고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이런 걸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걸 보면 주민들이 공포에 떱니다, 진짜. 아, 당의 말을 잘 안 듣고 우리 당에 이제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주민들이 많이 쫄죠. 솔직히 말하면 많이 이제 겁나하죠. 아이고. 네.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신기관총, 이제 고사기관포로 쏴보십시오, 저기를. 그게 24문이 그냥 그 몇 사람을 놓고서 한다면 그게 뭐 상상을 한번 해도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정도에 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효과가 이 공포 통치는 되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김정은이가 자기의 측근한테 거꾸로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조그만 그 무슨 산림 관리 뭐 잘못했다. 뭐 건물을 짓는데 돈 모양인데 이거를 꽃 모양으로 바꾸려니까 그럼 돈이 훨씬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랬다고 또 처형했다. 뭐 나만의 비디오를 봤다고 또 처형한다. 그러니까 바로 최측근의 김정은이를 매일 만나고 그런 사람 중에 뭔가가 드러났다 그럴 때 그 다음날 김정은이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에 선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북한의 급변 사태가 그냥 급시에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기로 한 진짜 이유가 혹시나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돌발 사태, 내부 쿠데타 가능성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등장해가지고 약 한 70여 명의 일반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70여 명이나 되는 고위층들을 총살했거든요. 그거는 공개 처형을 했는데 그게 바로 국정원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3년 동안에 15명, 40명, 이번에 또 20명, 작년에 20명, 40명, 그전에 20명, 이번에 15명. 약 한 70명이 되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 7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반 뭐
중간 계층 간부도 아니고 1급 간부도 아니고 다 차관급 이상 간부들입니다. 다 보면. 예.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하면 최룡해든 황병서든 김원홍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을 항상 수행하는 사람들 불안해할 겁니다. 네. 나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심지어 장성택이까지 처용하는 저 사람이 자기하고 장성택이하고 대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김원홍이 국가안전보위부장이지만 장성택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장성택이가 누굽니까? 김정일이 하나밖에 없는 매제이고 김일성의 사위관이에요. 그런 사람도 총살하는 판에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공개 처형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건 고위층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자신도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제는 상당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러시아를 떠날 수 있을까? 이게 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가능성. 그다음에 그런 측면의 네. 얘기를 하나만 이제 덧보태면요. 김일성이도 과거에 이제 동구도 많이 방문하고 그래서 70년대 말에는 이제 그렇죠. 동독도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한테 동독을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랜 장기간 체류하잖아요. 그 북한 걱정 안 됩니까? 김일성한테 동독의 지도자가 물어보니까 예. 거기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김정은이 없잖아요. 김정은이 없는 데다가 지금 국정원 얘기에 의하면은 김여정 자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사랑하는 여동생이 애를 낳는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네. 그러니까 김여정한테도 힘이 상당히 있는데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고 상태잖아 일종의. 자기는 러시아 가고 그런 게 좀 걱정을 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나오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북한 비행기가 너무 낡았다. 지난번에 최룡해가 타고 간 비행기도 회항하지 않았냐. 이런 네. 설 하나. 또 하나는 뭔가 러시아에서 대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그런 제가 이제 아마 첫 번째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불안 때문일 겁니다. 네. 그 불안한 것이 가장 그 첫 번째 이유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가겠다고 했는데 그건 오래전부터 간다고 이미 아니 외무부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김정은이가 한다 참여한다고 나왔다 통지를 받았는데 이거 며칠 안 남겨놓고 이거 안 간다고 통지한 것은 이게 국제적인 관례에 이런 큰 결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고 한 것은 이제 그런 불안도 있지만 또 다른 불안,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최근에 한 주일, 일주일 내지 열흘 남겨놓고 안 간다는 것은 그게 무슨 뭐 조율해서 잘못되고 뭐 자기를 푸대접해서 안 가.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조율을 마쳤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서 발표한 거는 발표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율 때문에 뭐 푸대접 할까봐 이게 아니고 아마 많은 걸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자고 보니까 뭐 비행기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만약시 그 푸틴이 자기만 초대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거기는 약 60여 명이나 온답니다. 국가 지도자급이 60여 명이 오는데 과연 이런 데 가가지고 의전 행사 한 번도 하지 않고 해외랑은 단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12살 때 스위스 가서 5년, 6년 공부하고 한 게 전부 다인데 커다란 의전 행사에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체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는 김정은이가 거기 온다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말할수 그 60여 명한테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이게 그냥 거기서만 왕따 당하면 보도를 안 되면 되는데 모든 수백 개 언론사가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제일 먼저 이거 하는 게 이걸 라이트 비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조금 망신할 다르게 수도 이제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향후의 북러 관계를 예측해 보더라도 지금 북한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김정은이가 간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오겠다고 한 건 러시아에서 계속 얘기한 거지. 러시아 뭐 대통령 그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주한 러시아 대사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부 러시아 얘기예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가겠다라는 얘기 나온 적은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러시아는 흥행을 위해서 올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북한은 갈 수 있다는 거를 흘리고 갈 수 있다는 걸 계속 검토를 했지만 한 번도 확정은 안 하고 그러나 그 효과를 누린 겁니다. 세계 여론을 좀 이렇게 본 건가요? 무슨 효과를 누리냐면 시진핑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이 나한테 이렇게 푸대접한다면 나는 러시아부터 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즐겨왔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진실의 시간이 와서 지금 이제 강 교수께서 좀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를테면 특별 대우를 해달라. 그런데 김정은이는 실권자이지만 국가원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일반 국가원수 정도 대우해주겠다 그러는데 김정은이 겁나는 거죠. 이게 다른 국가 정상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자기가 뭐 나쁜 나쁜 최고 저놈인데. 네, 백두 그게 혈통이.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얻어낼 거를 제대로 못 얻어냈다. 이를테면 네. 식량 같은 걸 좀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원유 같은 걸 많이 준다고 하면은 뭐 좀 부담이 되더라도 가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 러시아의 극동개발부 장관이 서울을 거쳐서 평양을 다녀가지고 이제 북러 경제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북한이 금년에 5만 톤의 밀가루를 좀 달라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그 갈류시카 장관이 한 얘기가 5만 톤을 그냥 무료로 달라 그러는데 무상으로 달라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예. 차관으로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겨우 5만 톤 식량밖에 안 주는. 그러니까 지금 뭐 무기 거래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무기 거래까지는 가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식량마저도 많이를 안 주니까 가봐야 뭐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가야 되는데 얻을 게 많지 않으니까 결국 안 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예. 그러면 여름에 러시아는 안 가지만 중국은 간다는 얘기네요. 중국 갈 것이다. 중국도 전성을 저는 오히려 네. 뭐 중국을 의식하고 중국한테 뭐 좀 이게 저 중국 의식가 보여주고 나 봐라 이제 가는 척하고 이거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북중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예. 뭐 중국이 초청을 했지만 러시아 안 가고 러시아에 가는 척 했다가 또 중국에 간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또 결별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뭐 어리석다고. 뭐 김정은이가 어리석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또 그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중국도 안 간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북중화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어요. 이 북중 관계 때문에 희생자가 누구냐면 바로 변인선이라는 작전국장이 중국과 관계 때문에 처형됐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중국하고 상당히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러시아를 뭐 중국을 의식해서 했다는 것보다 러시아에는 못 가는 사정이 북한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안 간다고 했으면 열흘 전에 안 간다고 하지 않고 외무부 장관이 거기서 발표를 했다. 북한에서 오겠다는 걸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그건 상당히 결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면 거기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있을 거고요. 중국엔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저 결단코 중국은 북한이 외톨이게 되네. 외톨이.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거는 지금 향후에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우하냐. 중국이란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 거의 초강대국 반열에 이제 도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반드시 초청하려고 하면 뭔가 선물 같은 걸 보내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체면만 세우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껄끄러운 상태만 안 갈 가능성도 꽤 큰데 웬만하면 저는 갈 가능성이 저는 왜냐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죠. 아니 그리고 100억 달러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115억 불을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탕감해 줬다면 큰 거거든요. 사실. 알겠습니다. 갈지 말지 최종 결과를 지켜보시고요. 다음 소식 중에 하나는 오늘 아침부터 나온 북외교관들 추태, 유엔 추태 얘기. 이 얘기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엔에서 추태를 부리더라도 저렇게 추태라도 안 부리면 오히려 처형당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자기 최고 존엄이 지금 이거 권위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판에 만약에 저렇게 않고 가만하고 수수방관했다면 그 사람들 당장 소환돼가지고 아마 기관총회 또 앞에 세웠을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부족해서 않아서 그러면 마지막 소식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SNS 올리는 북한 얼짱 인기 청년. 제가 송 아나운서께 꼭 여쭙고 싶어서 이 주제로 빨리 넘어왔는데요. 지금 북한의 유튜브에 북한 인기 처녀라는 제목으로 북한 어떤 여성들 소개하는 영상이 화제라고 들었어요. 그 영상 보셨어요? 네, 그 영상도 봤고 유튜브에 보면 평양 모란봉 악단부터 시작해서 북한 여성 체육인들에 대한 그런 유튜브에 이제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 북한은 이제 남성들보다 남남북녀, 뭐 남남북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성들을 내세워서 김정은 체계에 조금 더 돋보이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체제 선전이지요. 한마디로 체제 선전을 위해서 여성들을 이제 그 동영상으로 해서 많이 여성들에 대한 걸 나오고 있고. 저렇게 무슨 뭐 에어로빅 비슷하게 저렇게 요가하는 저런 분들이 실제 인기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저거 없었어요? 없었고요. 지금 최근에 생긴 거고요. 최근에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지. 저기 가서 정말 실제 저렇게 운동을 저렇게 배우는 여성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렇게 궁금합니다. 굉장히 꾸며서 만든 거다. 꾸며서 만든 거라고는 볼 수 없고 일단 체제 선전이죠. 저기에 가는 분들은 정말 거의 그 부인들이나 가겠지. 일반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정말 저렇게 요가도 배우고 뭐 스쿼시도 하고 저렇게 할까? 저는 궁금합니다. 아무튼 북한이 어쨌든 뭐 선전이든 뭐든 어쨌든 개방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스위스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무슨 뭐 그 미키마우스도 등장시키고 예,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은하수 관현악단이나 연주에서 개인이 노래 부를 때 이름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개인에 대한 이름도 이렇게 자막을 내주고 뭔가 집단주의만으로 북한 주민을 통치하기에는 새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약간의 개인적인 그런 홍보 그리고 북한의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IT 기술이 발달해서 저런 이제 새로운 선전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쪽도 네. 좀 근데 저 유튜브에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못 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선전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인기처녀 봤는데 인기처녀 2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노라 이스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채널A 종합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